뭐 요즘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뭐 비슷한 얘기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얘기를 꺼내보는 소재가 될 것 같은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곡물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원자재 가격 자체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뭐 매일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네. 상황이 좀 최근에 어땠습니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귀리, 오트. 귀리. 예, 귀리하고 그다음 예. 쌀 가격을 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귀리 같은 경우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사이클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단 3월 29에 일단 마감이 됐는데 보통 한번 이렇게 파동을 만나가지고 사이클을 타면은 한 5년, 한 $5, 부셜당 $5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 여력,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요 며칠 동안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보인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더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일단 이 귀리가 올라가게 된 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트 기반으로 해야지 건강식 수요가 일단 증가를 했어요. 네. 예, 우리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오트밀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예, 그 오트밀을 만드는 오트가 이제 이 귀리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제빵 재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저 이제 보통 그 우리 먹는 위스키 같은 것도 외국에서 많이 이제 이걸로 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두유 만들듯이 이제 오트밀도 이제 오트밀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유기농 아니면 뭐 이제 건강식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서구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에서 수요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귀리가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코로나19 지나가면서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니즈가 좀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연관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도 연관이 지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이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데 예. 에탄올을 만드는데 귀리가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손소독제가 일단은 알코올.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대규모의 양조장들 스피릿이 우리 스피릿이라 그러죠. 예. 이제 상당히 그 도수 높은 뭐 위스키, 보드카 이런 거 만드는 공장들이 전부 다 지금 손소독제 공장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곡물을 넣을까 했는데 밀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밀이 생각보다 재고가 좀 줄었어요, 많이. 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낮아진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다른 걸 쓰려고 그러니까 쌀도 지금 일부러 비축을 해놓고 안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감자라든가 뭐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그렇고. 네. 그럼 옥수수로 해봐야지 그랬더니 옥수수는 작년에 일단 파동이 한번 나가지고 가격이 엄청 싸지니까 네. 바이오 디젤을 엄청나게 돌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지금 마땅히 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럼 귀리로 눈을 돌리자 해서 이 귀리가 지금 상당히 그 수요가 폭증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귀리가 많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쌀인데 쌀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같은 경우 $18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18 15센트의 부셜당 거래가 되고 있는 거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근데 저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쌀이라는 게 네. 하루에 그렇게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겁니까? 저게 아닌데 지금 나왔다라는 네.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네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동남아 지역이 지금 굉장히 흉작이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농부들이 파종 시기를 놓쳤어요. 예, 여러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동남아 지역이 보통 기본 3모작에서 이제 조금 부지런하면 4모작까지 하는데 네. 지금 그 중에서 최소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지금 작황이 날아갔다는 그러겠네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일단은 3, 4월 달에 베트남에서 우리 곡물 수출 제한하겠다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곡물 수출 제한이 들어가 있다가 잠깐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월물들을 다 체크를 해봤을 때 그 이후에 지금 7월물 이후 뭐 9월물이라든가 그 이후 거를 쭉 봤을 때는 네. 지금 계속 12불 50
30에서 50불 대 50센트, 12불 30센트, 12불 50센트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슈퍼 백어데이션이 와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잠깐 나왔던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을 때 이제 UN 식량기구 있죠. 예. FAO에서 나온 이 쌀 가격 변동 추이 5월 20일자에 나온 최신판입니다. 이게. 네. 요거를 봤을 때는 이 재고 추이를 봤을 때는 9월까지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표시해 놓은 저 빨간 거 두 개가 있죠. 왼쪽에 거는 태국쌀 5%.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태국쌀 25% 도정. 쉽게 현미하고 약간 이제 한번 껍데기 깐 거. 네. 그 차이인데요. 지금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19.6%가 상승했어요. 수출가가. 그다음에 25%짜리 쌀도 지금 17.9%가 올라갔죠. 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쌀 가격 쉽게 이건 좀 장립종이니까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근데 우리 안남미라 부르는 거 있죠. 그쪽 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쌀들의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쌀 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저 사실 뭐 수치화된 것만 보고 있으면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은 네. 그 추세가 그렇게 된다는 정도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아까 봤던 그 그래프가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러게요. 추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그게 됩니다. 느낌이 더 확 오긴 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저도 질문을 드려본 예,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도 지금 현재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단은 이모작하는 남부 지역에서 일단 첫 파종 시기를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이 중국 쪽의 1차로 작황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 코로나가 좀 더 장기화가 돼가지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타격은 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리나 쌀에 대한 가격 추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웬만한 모든 이슈들은 연결 지으면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리고 그 재선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관련해서도 그리고 농부들의 민심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이런 가격 추이와 어느 정도 좀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선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지금까지 중서부에 있는 러스트벨트하고 그다음에 이 팜벨트에 있는 그렇죠. 농부들하고 그다음 노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현재 일단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두 번의 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좀 힘든 상태에 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챕터 13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그 파산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반적으로 챕터 9이나 11, 즉 그 일반적인 개인 파산이나 혹은 기업의 파산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자산 동결시키고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챕터 13, 즉 농민들에 대한 파산은 압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작물을 바꿔가지고서 했다가 만약에 어떤 작물이 이번에 귀리나 쌀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까졌던 건 충분히 한 5배씩 혹은 뭐 많게는 10배씩 이상씩 그렇게 1000배씩 그런 1000%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다 그 부채를 다 갚고 남은 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챕터 13에 대한 파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뭐 자산 동결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다시 만회할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 만회할 기회가 생기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농사를 보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우리는 많이 지으면 뭐 한 10,000평, 20,000평 지으면 많이 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 동네는 일단 최소가 100에이커, 그게 12만 평에서 많게는 60만 평, 500에이커 정도를 짓는단 말이에요. 헬리콥터로 농약 뿌리니까요. 네, 예.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했다 그러면 걔네들은 엄청나게 크게 그러겠네요.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거죠. 역시 이게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민심을 네.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가 되는 게 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을 또 어떻게 묶어 놓을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내에서는 뉴스를 보다 보면
대두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네. 요새 들어 좀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대두가 우선 중국 쪽에서 돼지 사료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일단 사료로도 주지만은 우리 간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먹을 때도 수입한 그 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아니 근데 그거는 평소에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숫자가.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육가공 공장이나 도축장들이 전부 올 스톱이 돼버렸는데 예. 강제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수요라 그래 저는 그래서 프로틴 월, 즉 단백질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늘어난 데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 대체육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 대체 그냥 콩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고기 생각은 나는데 고기는 없으니 대체육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대체육의 주 원료가 뭐냐면 대두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주의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네. 가격 변화나 탄력성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다릅니까? 일단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중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가지고 대두가 충분히 이제 나갈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생겨가지고 거기에 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뒤에 가격이 일단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는 8불 35에서 88불 55센트 정도의 가격대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8불 35센트 이하로는 지금 안 떨어지고 지키고 자리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박스권도 그러면 위로 뚫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오히려 7월 이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쌀이라든가 다른 주요 곡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됐냐를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돈육이라든가 우육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선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로 이제 올라갈 준비를 다 마쳤고, 그다음 우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비 그 량이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두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잠깐 들어봤고 이번엔 그 히토류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한창 중국 히토류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네.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히토류는 어쩐 일로 준비하셨어요? 그 히토류라는 거는 일단은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인데 예. 이를 그래도 레어스라 그러던 걸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표에서는 거의 추출해낼 수가 없는 아주 희귀한 원소거든요. 네. 주로 이제 란탄계 원소라든가 뭐 스칸디움이라든가 이런 이듐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는 이제 17개 정도의 그 히토류가 있어요. 예.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반도체 산업에서는 좀 도시 금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폐 휴대폰이나 폐 전자 제품 가져왔을 때 그 안에서 금이나 은도 뽑아내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히토류도 재생할 수 있으면 재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중요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건데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같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이제 뭐 화상회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또 그만큼 그 수요가 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증폭한 거죠. 지금 폭증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 히토류도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 비싼 히토류를 당장 하기는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소를 좀 찾아보자 그러고서 연구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네. 뭐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히토류에 대한 뭐 니즈나 필요성이나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 한창 그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히토류 얘기할 때 네. 결과적으로 이게 잘 안 됐던 게 뭐 히토류가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중국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비용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들더라라는 얘기를 어디서 언뜻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중국한테 진짜 좋은 카드가 될까라는 의구심은 전 아직도 있는데 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히토류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건 사실인데 그렇긴 두 가지 하죠, 예.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도 히토류는 생산하거든요. 뭐 그러겠죠. 예,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러면은 왜 수입을 했느냐에 대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환경 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채산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히토류 매장량은 물론 이제 중국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채굴 비용이라든가 이런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뭐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조금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죠. 어.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 철저하게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법규 지켜가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비싸지니까 그래서 채굴을 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 그러한 광산은 있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히토류 생산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버리고 네. 하나뿐이었던 그 히토류 광산을 지금 또 확장을 지금 지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는 그게 거의 기존의 생산량만큼 커버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뭐 비슷하게 기억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미중 간에 히토류 가지고 싸울 일은 왜냐면 뭐 미국에서도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한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히토류 가지고 격화될 가능성은 좀 적겠네요. 제가 볼 땐 그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 오히려 돈을 써가지고 경기를 일으켜야 될 판이기 때문에 네. 뭐 얼마든지 해라 그러고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채광 쪽으로는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죠. 예, 히토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히토류와 그리고 그러면 곡물 앞에서 얘기한 것까지 사실 뭐 차트만 보면 충분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혹자에게는 되게 매력적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귀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증거금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한 2,500불 미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선에서 최근에 이제 그 증거금 약간 변동은 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저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네. 잠깐 들어가시다가 나오시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재밌다고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적정한 선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 그다음에 제가 볼 때 현재 이제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충분히 한 5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귀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일단 단타로 짧게 끊어치는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슈퍼 백워데이션이 왔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수요가 엄청나게 급등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올라타는 거는 좀 위험하고 일단 요거는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돼요. 특히 태국의 쌀 작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원자재나 곡물과 관련해서 이것만 묶어놓은 ETF들도 있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ETF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익률이 좋은 것만 보고서 너무 덤벼들다가 이 괴리율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 안 하고서는 네. 그게 제일 크거든요. 네네. 일단 ETF 같은 경우는 ETN보다도 더 많은 그 자산이 최소한 10개 이상의 기초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쌀이나 귀리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거 좋다고 들어가셨는데 뭐 다른 게 터졌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떨어지면 이건 또 황당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나무 파생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국제유가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시고 국제유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 표를 하나 간단히 가져왔으니까 예. 일단 그 표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종색별로 일단은 박스권을 역시 형성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WTI 같은 경우는 일단 32달러에서 37달러대,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37에서 42불, 그다음에 두바이유가 35에서 40달러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번에 한번 표 비슷하게 보여주셨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2달러씩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정도는 일단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데 예. 저기서 제가 왜 못 올리느냐 하면은요. 이 41달러 2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WTI가 그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가지고 갭이 5달러 이상
차이가 나면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갭 정도로서의 그 갭 한계를 넘어가는 게 아직은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최소한 렘데시비르라든가 어떤 그 다른 모더나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 나온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이거를 분명히 뛰어넘어서 41달러대를 바라보고 그다음 거기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렘데시비르도 어제 속보가 나온 걸로는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못했다라고 길리아드가 발표를 해버렸고, 그다음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같은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머크가 지금 그 CEO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서는 최소 18개월 이상은 걸려야지만 유의미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 상태에서는 이 코로나의 그 중압감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올라가려 그러면은 어떠한 다른 정말로 또 다른 백신의 임상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갭을 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근데 네.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코로나 치료제와 별개로 경제 재개 기대감, 물론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습니다만은 네. 생각보다 증시가 탄력적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네. 어떤 경제 재개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제유가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재돌파 가능성은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일단 지금까지 유동성이 끌어낸 마지막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더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더 한번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유동성으로 끌어올리는 건 그만큼 다시 한번 이게 푹 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제유가 그 흐름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고 오랜만에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재밌게 들은 것 같네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